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애들 밥 퍼주잖아. 야, 너도 여기선 좀 받아 먹어봐라. 남의 자식밥만 퍼주다 보리 다 꺼졌네. 40년 만에 나간 첫 동창회였는데 문턱 넘은 지 5분 만에 제 앞접시에 반찬이 툭 날아왔습니다. 옆에서는 키득키득 웃으면서 손이 텄네 어쨌네 한마디씩 보태고 저는 얼굴이 벌개진 채로 물잔만 만지작거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식당 문이 열리고 누가 들어왔는데 그 순간부터 그 잘난 입이 다물어지더니 끝까지 열리질 못하더군요. 바쁘는 손이라고 저를 비웃던 그 사람은 결국 고개도 못 들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대체 그 몇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환갑을 넘긴 어디 내놔도 그냥 평범한 노년 여자입니다. 평생 남 앞에 나서 본 적 없이 조용히 산 사람이에요. 목소리 큰 것도 싫고 누구랑 다투는 건 더 싫어서 그냥 지고 사는 게 편하다 여기며 살아온 사람이죠.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그날 일이 떠올라서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딱 몇 시간이었어요. 밥 한 끼 먹는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손끝이 저릿합니다. 오늘 제 얘기 들어주실 분들은 놀랄 준비 단단히 하고 들어주세요. 진짜입니다. 어려서부터 형편이 안 좋았어요.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는지 시집을 가면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군요. 남들 다 간다는 해외여행 한 번을 못 가보고 살았습니다. 여권이라는 게 제 인생에는 아예 없는 물건이었어요. 그렇게 앞만 보고 사니까 나이 먹는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달력을 딱 봤는데 환갑이라는 낯설고 어색한 숫자가 떡하니 앉아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벌써? 싶었죠. 환갑날에는 딸이 조촐하게 저녁을 사줬어요. 목도리를 하나 사와서는 제 목에 둘둘 감아주면서 그럽디다. 엄마, 급식실 새벽 출근할 때 목 시리잖아. 이거 하고 다녀. 별것도 아닌 말인데 코끝이 왜 그렇게 시큰하던지요. 밥 먹다가 딸이 먼저 그러더군요. 엄마, 그래도 환갑인데 이모들이랑 친척들 좀 부르자. 밥이라도 한 끼 하자니까. 저는 손사래부터 쳤습니다. 아유 됐다 얘. 요즘 누가 환갑을 챙기니. 옛날에 사람 오래 못 살 때나 잔치했지. 엄마가 알아서 미역국 끓여 먹을 테니까 바쁜 애가 신경 쓰지 마. 그랬더니 서운하다고 입이 나오길래 결국 못 이기는 척했죠. 딸이 기어이 작지만 알찬 자리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고기 구워주면서 엄마 이제 좀 얻어먹고 살아 하는데 얻어먹는 게 어색해서 젓가락질이 다 어설프더라고요. 평생 퍼주기만 해봤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날 배부르게 먹고 집에 들어왔더니 여상 동창 단톡방에 불이 나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동창회를 한다고 이번엔 진짜 얼굴 좀 보자고 난리였어요. 사실 저는 환갑이 되도록 동창회라는 데를 단 한 번도 안 나가봤습니다. 회비도 부담이고 나가봐야 할 얘기도 없고요. 다들 남편 얘기 자식 얘기하는 자리에 저 같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뭐 하겠어요. 늘 핑계만 대고 빠졌죠. 그런데 그 애엔 어쩐지 마음이 좀 달라지더군요. 이제 하나둘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면 동창회고 뭐고 흐지부지 될 텐데 그 전에 딱 한 번은 얼굴 보고 오자 싶었어요. 환갑 기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옷장을 뒤적였는데 아주 가관이었어요. 이건 너무 과한 것 같고 저건 너무 없어 보이고 남은 건 죄다 급식실 다닐 때 입던 헐렁한 것들 뿐이더라고요. 옷장 앞에 앉아서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그러다 딸이 몇 해 전에 사주고는 아까워서 걸어만 뒀던 정장을 꺼냈어요. 세상에 태그도 안 뗀 채로 몇 년을 그렇게 걸려 있었더라고요. 다림질을 하는데 괜히 마음이 설레는 겁니다.
거울 앞에서 옷깃을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는 저를 보고 혼자 웃었어요. 아이고, 선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뭘 이렇게 신경을 쓰니. 초라해 보이지만 않으면 됐지 하면서요. 그러면서도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 한구석이 영 편치가 않았습니다. 한두 명 따로 만나본 적은 있어도 그 많은 사람 앞에 서보는 건 처음이라 괜히 손이 떨리더군요. 버스 타고 가는 내내 창밖만 보면서 별의별 걱정을 다 했어요. 40년 만인데 다들 나를 알아볼까, 못 알아보면 뻘쭘해서 어쩌지, 인사는 어떻게 하지. 나이 60 먹고 소풍 가는 애처럼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해서도 선뜻 문을 못 열고 한참을 서성거렸어요.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만 자꾸 매만졌죠. 머리도 눌러보고 옷깃도 세워보고요. 마음 다잡고 들어서니 벌써 3, 4, 5 모여 앉은 얼굴들이 보이더군요. 신기하게도 그 세월이 흘렀는데 얼굴을 보니까 이름이 하나둘 떠오르는 거예요. 반가워서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알아본 몇몇 시선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사람을 대놓고 위아래로 쓱 훑는 눈빛 있잖아요. 신발부터 가방까지 값을 매기는 것 같은 그 눈. 저도 모르게 발이 딱 멈추더군요. 그리고 그 시선의 한복판에 그 애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는 악연이라는 단어 말고는 도무지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는 그 여상 동창이요. 반가운 척 입꼬리를 쭉 올리더니 던진 첫마디가 이랬어요. 어머 얘, 이게 누구야? 야, 너 얼굴 왜 이렇게 사갔니? 길에서 만났으면 그냥 지나칠 뻔했다 진짜. 기분이 좋을 리가 있나요? 그래도 첫날부터 분위기 망치기는 싫어서 그냥 웃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오랜만이다 얘. 우리 다 환갑인데 세월 앞에 장사 있니? 그런데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더라고요. 제 앞접시에 반찬을 젓가락으로 툭 덜어주면서 좌중에 다 들리게 목소리를 쫙 깔고 이러는 겁니다. 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애들 밥 퍼주잖아. 야, 너도 여기서는 좀 받아 먹어봐라. 남의 자식 밥만 퍼주다가 볼이 다 꺼졌네. 넌 진짜 팔자도 험하다야. 그 말에 옆에 앉은 몇몇이 키득키득 웃으면서 한마디씩 보태더군요. 하긴 얘 옛날에도 좀 폭삭해 보이긴 했지.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관리 좀 해라 얘. 얘 손 좀 봐. 손이 다 텄네. 어머. 저는 농담으로 넘기려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화끈거리는 건 못 감추겠더라고요. 귀가 벌개지는 게 저도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릴까 그 생각을 수십 번은 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럴 순 없다는 오기가 저를 눌러 앉혔습니다. 그때 옆자리 동창 하나가 주위 눈치를 슬쩍 보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야, 쟤 여전하다 여전해. 신경 쓰지 마 그냥. 그렇게 편은 들어줬는데 딱 거기까지더군요. 더는 못 나서고 눈치만 보다가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버리는 겁니다. 저는 물잔만 만지작거리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애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40년 만에 나온 첫 동창회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여상 다닐 때 저는 공부를 곧잘 하는 편이었어요. 과외는 무슨 참고서도 언니가 쓰던 걸 물려받아서 지우개로 밑줄 지워가며 봤는데도 시험만 보면 상위권이라 선생님들이 저를 꽤 예뻐하셨죠. 담임이 조회 시간에 제 이름 부르면서 얘 좀 봐라. 형편 어려워도 이렇게 한다. 하실 때마다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의 눈에는 어지간히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가방이며 신발이며 남부러울 것 없이 좋은 것만 두르고 다녔는데 유독 성적표 하나만은 저를 못 이겼거든요. 하루는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지나가면서 제 어깨를 툭 치더니 그러더군요.
야, 집구석도 지질이 가난한 게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어차피 너 취직반이잖아. 공부해서 어디다 쓰게? 그때는 그냥 잠깐 심술 부리는 거려니 했어요. 나이 먹으면 알아서 시들해지겠지 했죠.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텃세가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짝을 정할 때도 조를 나눌 때도 반 애들을 슬슬 선동해서 저만 쏙 빼놓는 일이 잦았어요. 대놓고 왕따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쟤는 좀 그렇잖아 하는 그 한마디로 애들 분위기를 만드는 거였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한 번은 주산 실습조를 짜는데 저만 남고 인원이 다 차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교실 한가운데 혼자 서 있는데 얼굴이 어찌나 화끈거리던지요. 선생님이 눈치채고 억지로 어느 조에 끼워 넣어주셔서 겨우 붙긴 했는데 그날 그 서러움은 환갑 넘은 지금도 가슴 한구석에 그대로 박혀 있네요. 유복한 집 고명딸이라 돈으로 애들을 쥐락펴락했고 저는 괜히 일 키우기 싫어서 알아서 몸을 사렸어요. 그 관계가 머리 허옇게 셀 때까지 이어질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죠. 졸업하고는 대학은 꿈도 못 꾸고 바로 격리로 취직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박복한 팔자라는 게 도장 하나 찍는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더군요. 결혼하고 몇 년 안 돼서 남편이 몸져 누웠어요. 간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게 되니까 벌이가 뚝 끊겼고 그때부터 제가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딸 어릴 땐 새벽에 김밥집에 나가서 김밥을 말았어요. 낮에는 식당 설거지, 주말엔 마트 시식 코너에 서서 하루 종일 맛보고 가세요 소리를 했죠. 남의 집 청소도 다녔고요. 진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요. 하필이면 제가 청소하러 다니던 집이 그의 남편 학원 재단이랑 얽힌 집이었어요. 그날은 손님이 온다고 음식 준비까지 도우라길래 앞치마 두르고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는데 현관에서 그 내외가 들어오는 겁니다.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를 보더니 허공에 대고 코웃음을 한번 치더군요. 그러고는 그날 저를 아주 정신없이 부려먹었습니다. 여기 접시 좀, 물 좀 새로. 아유, 이건 왜 이렇게 했대? 그러고 돌아가기 전에 땀 훔치고 서 있는 제 옆에 슬쩍 오더니 귀에 대고 속삭이더라고요. 예, 남의 집 걸레질할 바에야 차라리 우리 학원 청소나 와라. 내가 동창 일자리 하나 못 챙겨주겠니?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건 바보라도 알죠. 그 말투에 실린 게 뭔지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때도 저는 대꾸 한마디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자존심 세울 여유도 없었고 괜히 목소리 높였다가 주인 집 눈밖에 날까봐 그게 더 무서웠거든요. 그 집 일당이 우리 세 식구 며칠 밥값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남편이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 치르고 나니까 남은 게 텅 빈 통장하고 대학 입학을 앞둔 딸의 등록금 걱정뿐이더군요. 마감 날짜는 코앞인데 돈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었어요. 은행은 저 같은 사람한테 돈 안 빌려주죠. 결국 자존심이고 뭐고 다 접고 옛 동창들한테 하나둘 전화를 돌렸습니다. 처음엔 다들 반갑게 받아줬어요. 어머, 얘 오랜만이다. 잘 지내니? 하면서요. 그런데 제가 어렵게 사정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 하나같이 말끝을 흐리는 겁니다. 아이고, 나도 요즘 형편이 우리의 아빠랑 상의를 좀 해봐야 하는데. 그러고는 다음 날부터 전화를 안 받아요. 나중에야 진짜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나마 마음이 좀 남아있던 친구 하나가 미안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야, 너 아마 아무한테도 못 빌릴 거야. 걔가 미리 다 돌려놨어. 쟤한테 돈 빌려주면 절대 못 받는다고. 연락 오면 무조건 거절하라고. 애들한테 전화를 싹 다 돌렸다니까.
그 말 듣던 순간에 그 참담함은 지금도 안 잊혀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졸업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제가 여전히 그 사람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 그걸 알면서도 전화 한 통 못 걸고 아무것도 못하는 제 처지가 그렇게 후지게 느껴질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 잃은 슬픔보다 그게 더 사람을 갉아먹었어요. 결국 일하던 집에서 몇 달치 가부를 받고 친척집 문턱이 닳도록 발품을 팔아서 겨우겨우 등록금을 마쳤습니다. 그 돈 봉투를 딸한테 내밀던 날 밤에 화장실에서 수건 물고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뒤로 초등학교 급식실에 들어가서 25회를 밥을 펐어요. 손목이며 무릎이며 성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릎 연골은 다 닳았다고 하고 손목엔 보호대가 아주 붙어 살죠. 그래도 딸 하나 반듯하게 키워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옛 생각에 잠겨 있다가 저 혼자 울컥했어요. 40년이 흘렀는데도 저는 여전히 이 사람들 주위를 빙빙 맴돌면서 큰 소리 한 번 못 치는 존재인 것 같아서요. 밥상 앞에 앉아서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목이 다 메더군요. 다행히 그새 화제가 넘어가 있었습니다. 누가 손주 자랑을 시작하니까 다들 우르르 그쪽으로 몰렸어요. 우리 손주가 이번에 어린이집에서 상 받았잖아. 예, 사진 좀 보여줘봐. 그 얘기가 끝나니까 이번엔 노래교실이랑 트로트 공연 얘기가 나오면서 언제 다 같이 가자는 말까지 오가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어깨에 들어갔던 힘을 좀 풀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만하면 됐다. 오늘은 그냥 조용히 앉아 있다가 밥값 사고 가면 되겠다 싶었죠. 술잔이 몇 번 돌고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부르르 울렸습니다. 얼른 꺼내서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입가가 실실 풀리더라고요. 딸이었거든요. 몸을 슬쩍 옆으로 돌리고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나야. 지금 어디야? 엄마 동창회 왔지. 아, 거기 여기서 가깝던데. 끝나면 데리러 갈게. 아유 됐다 얘. 바쁜 애가 뭐하러.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엄마, 딸이 코앞에 있는데 무슨 버스야? 끝날 때 연락해요. 전화를 끊으니까 옆에 있던 동창이 궁금한 얼굴로 묻더군요. 예, 표정이 아주 신났네. 누구니? 무슨 좋은 일 있어? 딸이야. 끝나면 데리러 온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애가 딱 가로챘습니다. 뭐? 딸이 데리러 와? 야, 요즘 젊은 애들이 얼마나 바쁜데. 무슨 회사를 다니길래 시간이 남아돌아? 그러더니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바로 자기 얘기로 넘어가더라고요. 하긴 뭐 대단한 데 다니는 것도 아닐 텐데. 우리 애는 그럴 시간이 없어. 유학까지 갔다 와서 지금 애 아빠 재단 일 배우느라 얼굴 보기도 힘들다니까. 주변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장구를 쳐줬어요. 그래, 유학까지 다녀온 능력자니까 바쁘지. 재단 물려받는다고 했던가. 신이 나서 자랑을 늘어놓던 그 애가 갑자기 입꼬리를 쭉 올리면서 묻더군요. 근데 얘, 너네 딸은 대학은 제대로 졸업은 한 거니? 그 형편에 등록금도 빠듯했을 텐데. 우리 애는 유학 가서 학위를 2개나 받아왔잖아. 아, 진짜. 순간 말문이 콱 막혔는데 저는 애써 담담하게 받았습니다. 그래, 너희도 알다시피 우리 형편이 넉넉했겠니? 근데 입학한 뒤로는 운 좋게 계속 장학금을 받아서 저 하고 싶은 공부는 다 했어. 아유, 다행이다 얘. 확인 없이 살면 노력이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눈을 반짝이는데 제 딸한테서도 뭐 하나 꼬투리 잡을 게 없나 찾는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한테 굳이 딸 얘기를 자세히 하고 싶지가 않아서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사무실에서 서류 보는 일에.
성에 안 찬다는 듯 인상을 살짝 쓰더니 다시 자기 딸 얘기로 돌아가더군요. 우리 애는 유학 가서 경영을 제대로 배우고 왔잖아. 지금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중인데 조만간 재단 넘겨받으면 규모를 더 키울 거래. 포부가 아주 대단해. 그러고는 아주 만족스러운 얼굴로 술잔을 들면서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너는 어설프게 자식 자랑할 생각하지도 마라. 딱 그 눈빛이었죠. 솔직히 저도 딸 얘기라면 밤새도 모자랄 판이었지만 똑같이 유치해지기 싫어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식당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엄마, 여기 계셨네. 고개를 돌려보니 퇴근길 정장 차림 그대로 제 딸이 서 있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어요. 어머, 너 벌써 온 거야? 천천히 와도 되는데. 일은 좀 남았는데 인사도 드릴 겸 잠깐 나왔어. 엄마 동창회 처음이라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그러더니 좌중을 향해 부드럽게 웃으면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친구분들이시죠? 그 순간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식당 안이 진짜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다들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 말없이 제 딸을 훑어보기만 하더군요. 반듯한 자세에 또박또박한 말씨, 예의 바른 태도에 적잖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몇몇은 저와 딸을 번갈아 보면서 되묻기까지 했어요. 예, 진짜 내 딸이야? 아이고 인물 좋다. 그때 한쪽에서 낮은 탄성이 툭 터졌습니다. 어머 잠깐만. 나 저 얼굴 어디서 봤는데? 맞아. 아침에 하는 그 법률 상담 코너 변호사님 아니야? 그 말에 여기저기서 술렁이는 소리가 확 났어요. 나 그 프로 매일 챙겨보는데. 우리 영감도 그거 보면서 아침 먹는다니까. 어머 화면에서도 야무지더니 실물이 훨씬 낫네 세상에. 딸은 겸연쩍은 듯 웃으면서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모습이 어찌나 어른스럽던지 옆에서 보던 저는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면서도 한편으론 뿌듯해 죽겠더라고요. 동창 하나가 반색하면서 저한테 묻더군요. 예, 그럼 내 딸이 그 변호사야? 나 요즘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있는데 상담 좀 해도 되니? 저는 웃으면서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요즘은 상담도 몇 달씩 밀려 있어서 바로는 어려울 거야. 워낙 찾는 분들이 많아서. 몇 달씩이나? 하긴 방송에 나올 정도면 오죽하겠니. 그래도 얘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내가 말해서 좀 앞당겨주면 안 되니? 옆에 있던 다른 동창도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진작 알았으면 연락했지. 우리 아들이 전세 보증금을 몇 달째 못 받고 있잖아. 어디 물어볼 데도 없어서 속만 끓이던 참인데. 예, 너 그동안 왜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 동창 중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 봐. 저는 이때다 싶어서 조용히 웃으면서 그애 들으라고 목소리를 조금 키워서 대답했어요. 난 자식 자랑하는 게 영 나쁘끄러워서 말이야. 내가 뭘 대단히 해준 것도 없고 저 혼자 알바하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자랑을 하니. 그리고 솔직히 딸 얘기 꺼내면 자꾸 선보라는 말이 나와서 좀 부담스럽더라고.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위아래로 훑던 눈빛들이 단박에 부러움 섞인 눈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리요.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칭찬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야, 너 자식 농사 제대로 지었다. 요즘 부모한테 손 벌리는 애들이 천지인 세상에 저렇게 반듯하게 큰 게 제일 큰 복이지. 형편 어려웠는데 애 하나는 기가 막히게 키웠네. 우리 막내는 아직도 취준생이라 속이 새까맣게 탄다.
초년에 고생하면 말년이 좋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야, 내 인생이야말로 대박이다, 대박. 저는 얼굴이 붉어져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아니야, 난 정말 해준 게 없어. 우리 애가 밤낮 없이 공부해서 저 혼자 다 이룬 거지. 사무실도 선배가 하던 데 들어가서 혼자 자리 잡은 거고, 난 진짜 한 게 없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좋던지요. 숨기려고 해도 안 숨겨지는 기쁨이 가슴에 가득 차오르더라고요. 딸은 몇 마디 더 인사를 나누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엄마 아직 얘기 많은 것 같으니까 난 사무실 가 있을게. 내일 서면이 하나 남아서. 끝나면 연락해요. 데리러 올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딸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딸이 나간 뒤에도 달아오른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더군요. 다들 저를 다시 보는 눈빛으로 아까와는 아주 딴판인 말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예, 이제 노년에 호강할 일만 남았네. 그런데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유독 표정이 딱딱하게 굳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 애였죠. 조금 전까지 재단이 어떻고 유학이 어떻고 큰 소리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입꼬리만 어색하게 올린 채 웃는 신용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 눈빛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봐온 감정을 읽었습니다. 자기가 쥐고 있던 판을 뺏겼다는 불편함, 그리고 어떻게든 다시 뒤집어야겠다는 조급함이요. 아니나 다를까 술잔을 만지작거리다가 슬쩍 입을 열더군요. 그러게 말이야. 너 예전에 딸 등록금 때문에 여기저기 손 벌리고 다니느라 참 힘들었잖아. 그때 생각하면 지금 저렇게 큰 게 참 신기하다, 그지? 대견하다는 듯이 말했지만 속셈은 뻔했죠. 이어서 아주 대놓고 꺼내는 겁니다. 너희들도 알지? 얘 급식실에서 애들 밥 퍼주고 그전엔 남의 집 청소도 다녔잖아. 그때 내가 거래처 집에 초대받아 갔다가 얘가 앞치마 두르고 일하는 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오죽하면 내가 차라리 우리 학원 청소라도 오라고까지 했겠니? 근데 그 고생 다 하고도 애를 저렇게 키웠으니 참 대단하긴 하다. 몇몇은 그 말에 안쓰러운 얼굴로 저를 봤지만 몇몇은 속내를 눈치챘는지 미묘한 표정을 짓더군요. 더는 저랑 제 딸 칭찬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 같은 게 확 느껴졌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땐 다들 힘들게 살던 시절이잖니. 지나간 얘긴 뭐하러 다시 꺼내니. 앞으로가 중요하지. 아니 그냥 나도 신기해서 그러지. 사람 인생 참 알 수 없다니까. 평생 자랑할 거 하나 없던 애가 딸 하나 잘 돼서 어깨에 힘 들어가는 거 보니까 좀 웃기기도 하고. 막말로 그건 딸 인생이지 내 인생은 아니잖니. 대박식이나 좀 오버다 이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웃는데 그 웃음 뒤에 묻은 씁쓸함까지는 못 감추는 눈치였습니다. 보다 못한 동창 하나가 조심스레 끼어들어서 분위기를 돌리려 하더군요. 야, 이제 그만해라. 좋은 자리에서 뭐하러 옛날 얘길 꺼내니. 우리도 이제 변호사 딸 둔 친구 덕 좀 보면서 살면 되지. 그 말에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잔을 들면서 못 들은 척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곁눈질로 계속 저를 흘겨보는데 뭔가 못마땅한 기색이 얼굴에 아주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굳이 마주보지 않고 조용히 물잔을 들어 목을 축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말 한마디에 또 쪼그라들었을 텐데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마음이 하나도 안 흔들리더군요. 아무래도 제 뒤에 든든한 딸이 떡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겠죠. 오히려 굳이 40년 전 얘기까지 들추면서 판을 되돌려 보려는 그 모습이 좀 안쓰럽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으로 그의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어깨를 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식당 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뒤늦게 동창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다들 고개를 돌려 쳐다보길래 저도 따라봤죠. 학창 시절에 저랑 꽤 가깝게 지내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얼마 전부터 연락이 뚝 끊긴 애였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안 받고 다른 애들한테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무슨 일 있나 궁금해하던 참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어머, 너 왔구나. 진짜 오랜만이다, 얘. 그런데 자리에 앉는 표정이 어딘가 예사롭지가 않더군요. 입은 웃고 있는데 눈빛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앉으면서도 시선은 계속 그 애 쪽에 붙어 있는 겁니다. 순간 저는 그 눈빛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옛날에 억울한 일 당하고 나서 제가 그 애를 바라보던 눈빛이 딱 저랬거든요. 옆에 있던 동창이 반갑게 물었습니다. 야, 너 요즘 통 얼굴을 못 봤는데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나왔어? 친구가 가볍게 웃으면서 대답하더군요. 나 그동안 연락 못한 이유가 있었지. 다들 잘 지냈어? 겉으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인사를 했는데 시선은 여전히 한 곳에 딱 고정돼 있었어요. 그러다 소주 한 잔을 따라서 목으로 탁 털어넣더니 지나가는 말처럼 툭 던지는 겁니다. 근데 얘, 너 요즘 상조 팔러 다닌다며? 영업은 좀 되니? 그 순간 좌중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 애한테 쏠렸고 얼굴이 눈에 띄게 확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상조라니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 하지만 맞은편에 앉은 친구는 아주 여유롭게 웃더군요.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럴 리가 없는데. 야, 너 우리 그이가 너희 학원에서 10년 넘게 강의한 거 까먹었니? 어느 날 갑자기 강사들 싹 다 정리한다고 밀린 월급도 한 푼 안 주고 내보내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알아? 그 거침없는 말에 식당 안이 숨소리 하나 안 들릴 만큼 고요해졌어요. 다들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숨을 죽였죠. 그 애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재단 운영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실력 안 되는 강사들 위주로 정리한 거지. 내 남편이 실력이 있었으면 잘렸겠니? 친구가 헛웃음을 팍 터뜨리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운영 차원은 무슨 얼어 죽을. 너희 학원 진작에 문 닫았잖아. 원비 빼돌리고 자금 막다 결국 폐업한 거. 그 동네 학부모들이 다 아는 얘긴데 어디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그 말을 들은 동창 하나가 조심스레 끼어들었습니다. 문을 닫다니? 예, 그럼 학원이 망했다는 거야? 아니, 아까까지 재단 물려준다고 자랑했잖아. 자세히 좀 말해봐. 내가 말한 그대로야. 학원 쫄딱 망해서 쟤 지금 상조 팔러 다닌다는 소문이 옛날 강사들 사이에 파다하다니까. 그리고 그 망한 이유가 뭔지 알아? 저 집 딸이 학원 돈에 손을 댔어. 원비 거둔 걸 통째로 빼돌려서 코인에 다 쳐넣은 거야. 그러다 환불도 못 해주니까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난 거지. 생각지도 못한 말에 저를 포함해서 그 자리 사람들이 전부 기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사색이 된 채 입술만 꽉 깨물고 한마디도 해명을 못하더군요. 친구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 퍼부어서 유학까지 보냈다고 자랑하던 그 딸, 그 일로 구속까지 된 것도 다들 모르지? 야, 아니면 아니라고 한마디라도 해봐. 자랑할 땐 신나서 떠들더니 이럴 땐 왜 입을 다물어? 그래도 여전히 얼어붙은 채 말이 없었고 친구는 속이 타는지 앞에 놓인 컵을 들어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그러고는 또 쏟아냈죠. 남 무시하고 흉보고 다닐 시간에 자식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지 그랬어. 내 딸 하나 때문에 멀쩡히 애들 가르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 됐다고.
우리 그이는 그 충격에 쓰러져서 지금 병원 신세야. 돈은 없지, 사람은 누워있지. 내가 그동안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알기나 해? 그 말에 여기저기서 깊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유학이 어떻고 재단이 어떻고 하면서 부러워하던 얼굴들이 하나같이 얼어붙었죠. 옆에 있던 동창이 못 믿겠다는 얼굴로 되물었어요. 예, 지금 한 말 다 사실이야? 원비를 빼돌려서 코인을 했다고? 그래서 감옥까지 갔다는 거야? 그래, 억대로 빼돌려서 다 날렸지. 소문 퍼지고 학부모들 환불 소송 들어오고 은행도 등 돌리니까 학원이 통째로 넘어간 거야. 자식 하나 잘못 키운 죄로 몇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는지 아느냐면서 결국 분을 못 참은 친구가 눈물을 보이더군요. 그 옆에 앉아있던 동창이 참다 못해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얘, 이게 다 사실이면 넌 지금 여기 와서 뭐 하는 거니? 조금 전까지 딸이 재단 물려받는다고 떵떵거린 건 뭐야?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왜 해? 예전에도 그런 줄은 알았지만 너 참 뻔뻔하다 진짜.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어머 황당해라. 그럼 상조 판다는 것도 진짜야? 어쩐지 아까부터 유난히 살갑게 굴더라니. 설마 우리한테 상조 들라고 하려던 건 아니겠지? 그 말들이 오갈수록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군요. 태연한 척하려고 애를 쓰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제자리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친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게 다 내가 그동안 저지른 일에 대한 업보야. 너 그동안 사람 몇이나 발밑에 깔고 살았니? 형편 어렵다고 무시하고 돈 자랑으로 기죽이고 솔직히 여기서 내 눈치 안 보고 학교 다닌 애가 몇이나 되니? 그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거나 헛기침을 하면서 꿀 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친구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나도 전생에 죄가 많아서 늙음하게 이런 꼴을 당하는 거겠지만 어디 너만 하겠니? 내 자식은 없이 살았어도 정신머리는 똑바로 박혀 있거든. 넌 이제 코인에 학원 말아먹고 집안 거덜낸 딸 옥바라지 하면서 노년 보내게 생겼잖아. 안 그래? 그 말에 더는 못 참겠는지 이를 갈면서 소리치더군요. 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남의 집안 사정을 그렇게 함부로 떠벌리고 이거 명예훼손인 거 몰라? 명예훼손? 그래, 고소하려면 해봐. 내가 없는 말했어? 이건 그냥 너희 집안 일이 아니야. 애들 가르치던 사람들 밥줄이 통째로 날아간 일이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니? 그 말에 뜨끔한 얼굴로 또 입을 다물자 친구가 아주 쐐기를 박았습니다. 너야말로 남의 사정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 않았어? 제 딸 등록금 못 빌리게 뒤에서 전화 싹 다 돌린 것도 얘 급식실에서 밥 푼다고 동창들한테 소문내고 다닌 것도 다 내가 한 짓이잖아. 나도 학교 다닐 때 너한테 서러운 일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 환갑 지났다고 그런 게 다 잊히는 줄 알아? 그쯤 되니까 식당 안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저는 숨죽인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냉기가 어찌나 흐르는지 아무도 감히 끼어들 엄두를 못 내더군요. 조금 전까지 제 급식실 얘기를 꺼내면서 슬며시 저를 깎아내리던 그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지는 걸 보고 있으려니 솔직히 차마 눈 뜨고 보기가 힘들 지경이었어요. 남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걸 보고 있으려니까 뒤늦게 제 안에 눌러왔던 서러움까지 같이 터져 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너무 얼떨떨해서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도 그 애는 입을 꼭 다문 채 술잔만 꽉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창이 조심스레 폭로한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너 그동안 고생 많았겠다.
밀린 월급도 못 받고 나왔으니 얼마나 억울했겠니?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하더군요. 응. 그래서 지금 다른 강사들이랑 같이 소송 준비 중이야. 아마 내가 다음에 저 얼굴 보는 건 법정에서겠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친구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잔뜩 흥분한 표정 뒤에 오래 묵은 앙금이 훤히 보이더라고요. 저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상처받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그때 말없이 지켜보던 다른 동창이 따지듯 물었습니다. 야, 넌 그런 얘길 하나도 안 하고 여태 잘 사는 것처럼 우리를 다 속인 거니? 솔직히 말해봐. 딸이 안에 있는 마당에 동창회에 나왔다는 게 이상하잖아. 너 여기 상조라도 팔아보려고 나온 거 아니야? 다른 동창도 거들었어요. 그러게. 아까 자기 입으로 딸 자랑 실컷 하면서 큰 소리 치더니 괜히 없어 보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유, 넌 아직도 멀었다. 집안이 그렇게 쫄딱 망했는데 그놈의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니? 한마디씩 보태는 동안 그 애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비웃던 여유는 온데간데 없고 당혹감이랑 수치심만 얼굴에 가득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오래전 앞치마 두르고 일하다가 마주쳤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지금 저 사람 기분이 그때 제 기분처럼 비참하겠구나 싶어지니까 사람 일이란 게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거란 생각이 다시 들더군요. 동창들은 계속 한마디씩 서늘한 말을 던졌지만 그 애는 고개 숙인 채 입술만 잘근잘근 씹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려왔어요. 세상에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집안이 그 지경이었대. 평생 남무시하고 살더니 사람 일 정말 모르는 거야. 아유난 상조 이미 드러났는데 자꾸 전화 오면 어쩌지? 그런 말이 들려올 때마다 어깨가 조금씩 움츠러드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저는 참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저를 짓눌러온 사람이 무너지는 걸 제 눈으로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통쾌하기보다는 오히려 착잡함이 앞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동안 애써 외면해온 제 안의 분노랑 서러움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한동안 테이블 위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다들 어쩔 줄 몰라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얼굴이 점점 허옇게 질려가던 그 애가 드디어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면서 어색하게 말하더군요. 저기, 오늘은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또 보자. 나 급한 일이 생각나서 먼저 가볼게. 그런데 그렇게 곱게 마무리될 리가 없었죠. 엉거주춤 일어서는 그 애를 향해서 또 다른 동창 하나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꺼냈거든요. 예, 하던 말 해명은 하고 가야지. 여기서 쟤한테 돈 준 사람 나 말고 또 있어? 학원 확장한다고 투자하라길래 넣은 사람 나 하나뿐이냐고. 그 말 한마디에 삽시간에 식당 안이 뒤집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머 나도. 목돈 좀 굴려준다길래 맡겼는데 이자는커녕 원금도 몇 달째 못 받았어. 나도 얼마 전에 좀 보냈어. 몇백이긴 한데 살림하는 사람한텐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당연하지. 난 500이나 줬다고 500. 적게는 몇십, 많게는 수백씩 아주 알뜰하게도 끌어모았더군요. 그동안 학원이며 유학이며 자랑으로 쌓아둔 신뢰가 있으니까 다들 별 의심 없이 믿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목구멍으로 쓴물이 확 올라오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딸 등록금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전화 돌릴 땐 다들 남편이랑 상의해봐야 한다고 손사래를 치더니 돈 불려준다는 말에는 하나같이 지갑을 척척 열었다는 게
참 동창이라는 사람들의 민낯을 그날 아주 제대로 다 봤습니다. 그때 그 애가 손사래를 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아니, 그건 나중에 다 갚을 거야. 잠깐 자금 회전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내가 사기를 친 게 아니라고. 자금 회전은 무슨 얼어 죽을 회전이야. 학원 망한 지가 언젠데 딸은 안에 있는 판에 대체 무슨 돈으로 갚아? 친구들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돈 끌어모은 거잖아. 그러자 옆에 있던 동창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야, 너 오늘 여기서 그 돈 다 갚기 전에는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아니면 나 진짜 경찰 부른다. 성토가 아주 폭주했어요. 그래, 부르자, 불러. 어쩐지 아까부터 유난히 살갑게 굴더라니. 오늘 상조도 팔고 돈도 더 뜯어내려고 나온 게 틀림없다니까. 친구라는 게 뒤통수 칠 궁리만 하고 앉았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진짜. 더는 변명할 말도 못 찾았는지 입술만 달싹거릴 뿐 목소리를 못 내더군요. 보다 못한 저는 평생 가슴에 눌러뒀던 말을 그날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예, 이제 그만 다 내려놔라. 너 평생 남의 형편 깔보고 무시하면서 살았는데 정작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그럼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친구들한테 정직하게 사과부터 해. 그 말에 저를 확 쏘아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다들 왜 이래 진짜. 돈 몇 푼 가지고 내가 아무리 망했어도 그깟 푼 돈을 못 갚을 것 같아? 친정에 부탁해서라도 당장 갚을 테니까 걱정들 붙들어 매셔. 그러면서 황급히 가방을 챙겨서 나가려던 순간이었어요. 발이 의자 다리에 턱 걸리고 만 겁니다. 휘청거리다가 손에 쥐고 있던 가방을 놓쳤는데 그 안에 든 것들이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한눈에 봐도 상조 상품 안내 팸플릿에 청약서 뭉치, 그리고 돈 받은 사람 이름이 빼곡히 적힌 투자각서 같은 종이들이 눈앞에 쫙 깔렸어요. 그 모습에 식당 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죠. 어머, 저것 봐. 진짜 상조 팔러 나온 거네. 세상에 누굴 호구로 하나. 화들짝 놀라서 허둥지둥 종이를 주워 담으려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줍지도 못하더군요. 종이 줍는 손끝이 눈에 띄게 떨리고 어깨가 들썩이는 게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 얼굴엔 동정도 놀라움도 아니고 그냥 싸늘한 실망감만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야, 우리 앞에서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이제 어쩔 거야. 말만 하지 말고 당장 돈부터 갚아. 이래서 사람은 마음을 곧게 써야 하는 거야. 차라리 우리한테는 솔직히 털어놓고 도와달라고 하지 그랬어. 그럼 조금씩이라도 보탰을 텐데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하지만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한 채 서류를 대충 가방에 쑤셔 넣고는 고개 한번 제대로 못 들고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처음 폭로한 친구가 그 정적을 깨면서 말하더군요. 다들 조심해. 옛정 생각해서 믿었다가 큰일 당하고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 겉으로 잘 사는 척한다고 다 믿을 게 못 되는 거야.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씁쓸한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그 돈을 어떻게 받아내야 하나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동창이 저한테도 조심스레 묻더군요. 넌 괜찮니? 혹시 너도 뭐 부탁받은 거 없어? 상조든 돈이든. 아니, 나한텐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 애초에 내가 그런 부탁 들어줄 처지라고 생각도 안 했겠지. 하긴 그렇네. 너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이더니 그 벌을 다 받나 보다. 딸 하나 잘 키워서 말년 운트인 너랑 어떻게 저렇게 정반대니. 자식 하나 잘못 키워서 집구석이 아주 난리도 아니잖아. 그러더니
허탈하게 웃더라고요. 그날 동창회는 그렇게 얼떨떨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데리러 온 딸의 차를 타려고 돌아서는 저를 향해서 친구들이 저마다 부러운 눈빛을 보내오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하루가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평생 저를 짓눌러온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 후로 몇 달이 흘렀고 동창들 사이에 이런저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돈 빌린 일로 한참 곤욕을 치르다가 결국 차용증을 써주고 조금씩 갚아 나가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알고 보니 그렇게 잘 살던 친정도 몇 년 사이에 이런저런 일이 겹치면서 사실상 기울었더라고요. 그 바람에 그동안 그 사람 눈치 보느라 저를 모른 척하던 동창들도 각자 나름대로 속셈을 정리하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조 실적도 영 신통치가 않았던 것 같더군요. 계속 꼴찌를 면치 못하다가 결국 잘렸다는 얘기가 들려왔거든요. 그 뒤로는 어느 빌딩 구내식당에서 일한다는 얘기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남의 자식 밥 푸는 손이라고 저를 비웃던 사람이 밥을 푸게 됐다는 소리에 솔직히 저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어느 날은 그 사람한테 저 못지않게 앙금이 많은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예, 너 걔 소식 들었니? 상조에서 잘리고 지금 어디 구내식당에서 배식한다더라. 참 사람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지. 저는 괜히 말 옮기고 싶지 않아서 모르는 척했지만 사실 이미 알고 있던 얘기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 얘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제 인생 사는 데만 신경 쓰기로 했어요. 사람 일이란 게 알 수 없으니까 지금 걱정 없는 저한테도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잠깐의 복에 거드름 피우지도 남의 불행을 고소해하지도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놀랄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딸 사무실에 볼 일이 있어서 찾아갔던 날 점심때가 딱 걸려서 지하 구내식당에 내려갔거든요. 배식대 앞에 섰는데 위생모 쓴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역시나 그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그 번쩍번쩍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허름한 앞치마에 위생모를 눌러 쓴 채 국자를 들고 서 있더군요. 그러다 저를 발견하고는 눈이 커지더니 이내 황급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들고 있던 국자를 놓칠 뻔할 정도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도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 자리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아는 척을 해야 하나,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야 하나, 갈피가 안 잡히더군요. 그 짧은 순간에 지난 세월이 머릿속을 확 스쳤어요. 급식실에서 밥 푸는 손이라며 제 앞접시에 반찬을 툭 던져주던 그 입, 그리고 지금 그 손에 들려있는 국자요. 사람 일이 이렇게까지 뒤집힐 수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순간적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때 저를 조롱했던 그대로 고스란히 갚아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야, 너도 여기선 좀 퍼봐라.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그냥 조용히 식판을 내밀었어요. 그 손이 국 한 그릇을 떠서 제 식판에 올려주더군요. 저는 잘 먹겠습니다 하고 짧게 인사한 뒤에 가볍게 목례만 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등 뒤로 그 시선이 오래도록 머무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돌아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불쌍해서도 아니고 제가 우아해 보이고 싶어서도 아니었어요. 저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얼굴에서 이미 충분히 지난날의 죗값을 치르고 있다는 게 보였거든요. 평생 남밥 푸는 손이라고 비웃던 사람이 그 손으로 제 국을 떠주게 됐는데 그보다 더한 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 건물을 나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남을 짓밟고 살면 언젠가는 그 값을 치르게 되는 법이라고요. 저를 향해서 늘날 서 있던 그 눈빛과 말투가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한테 돌아올 줄은 본인도 몰랐겠죠. 하지만 저는 지난 세월의 서러움은 다 뒤로하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딸과 함께 앞으로의 날들을 씩씩하게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제야 겨우 밥 한 끼 얻어먹을 자격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이 사연이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 가슴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